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팩스를 보내라고요. 사사키 씨, 우리는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24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일본은 주요 선진국 64개국 빅데이터 활용 능력 63위, 국제경험과 기업의 민첩성 항목에서는 64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은 어떻게 이런 추락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에 지친 한 여성이 디지털 강국 한국으로 떠나며 시작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사사키 유리코라고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도쿄의 한 중소 IT 기업에 일하던 평범한 일본인이었죠. 매일 아침 8시 반, 사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었어요.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 것. 도장을 찍고 나면 아침 회의를 위해 또 다른 줄 서기가 시작됐죠. 복사기 앞에서요. 아, 죄송합니다. 제 차례인데 토너가 다 됐네요. 유리코 씨, 토너 교체하려면 총무과에 가서 신청서 써야 해요. IT 회사였지만 웃기게도 이메일이 아닌 수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신청서를 쓰고 담당자의 도장을 받고 재고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토너 하나를 교체하는데 30분이 훌쩍 지나갔죠. 개발자인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려면 우선 수기로 기획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뒤 복사본 5부를 만들어 각 부서장들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했어요. 어떤 날은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데만 반나절이 걸리기도 했죠. 그러다 결국 전례가 없어서 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답니다. 유리코 씨, 팩스가 안 들어왔는데요. 점심시간에 든 한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려오는 부장님의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한숨을 삼켜야 했어요. 21세기에 이메일도 아닌 팩스로 문서를 주고받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게 회사의 공식 입장이었거든요. 하루의 마지막은 업무일지 작성이었어요. A4 용지에 수기로 써야 했죠. 코딩한 내용, 디버깅한 시간, 다음날 예정된 일정까지 모든 걸 손으로 써서 팀장님께 제출하면 팀장님은 그걸 다시 부장님께 제출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부장님의 도장이 찍힌 업무일지가 저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걸 보며 하루가 시작되었죠. 변화의 계기는 우연히 보게 된 한국 드라마였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이 보고 있던 태블릿 화면이 눈에 들어왔죠. 한 여성 개발자가 주인공인 드라마였는데 모든 것이 충격이었어요. 페이퍼리스 오피스에서 실시간으로 협업하는 모습, 모바일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는 장면들. 처음에는 드라마니까 과장된 거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 한국의 IT 문화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본 한국 스타트업의 근무 환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제가 매일 도장 찍느라 낭비하는 그 시간에 한국의 개발자들은 이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여기 봐요.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어느 날 점심시간,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 IT 기업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모든 결제가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회의실 예약부터 휴가 신청까지 모든 게 앱 하나로 해결되는 모습이었죠.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건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선배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다른 동료들도 비슷했죠. 도장이 있어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디지털은 불안하잖아요. 해킹당할 수도 있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 도장 찍고 결제 받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야근도 많았지만 정작 야근하는 시간의 대부분은 개발이 아닌 서류 작업에 할애되었죠. 퇴근길에 우연히 본 구인 공고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서울의 한 스타트업에서 일본어가 가능한 개발자를 찾고 있었죠. 영어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한번 시도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도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왜 이런 환경을 계속 참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유튜브에서 본 한국 IT 기업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기술, 혁신을 이야기했어요. 도장과 팩스가 아닌 코드와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었죠.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제가 한국의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네요. 제가 경험한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와 한국의 디지털 혁신, 그 사이에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근 시간이 지난 사무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권장되던 시기였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사무실에 나와 있었죠. 이유는 단 하나, 결제 도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일이 이렇게 된 건 며칠 전부터였어요. 월급 계좌를 바꾸기 위해 은행에 갔다가 시작된 일이었죠. 새로운 계좌로 월급을 받으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에 놀랐어요. 거기다 회사 대표이사의 도장까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사사키 씨, 계좌 변경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절차가 있잖아요. 인사팀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계좌 변경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부서장 도장, 인사팀장 도장, 대표이사 도장까지 총 5개의 도장이 필요했죠. 사사키 씨, 아직도 안 끝났어요? 청소 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개발자인 제가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긴급한 버그 수정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일 있을 휴가 신청을 위해 상사들의 도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휴가 신청, 참 복잡한 절차였어요. 먼저 수기로 휴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 팀원들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했죠. 그 다음 팀장님, 부장님, 총무과장님, 도장 받으러 다니다 보면 하루가 다 갔어요. 더 어이없는 건 휴가를 다녀온 후에도 휴가 결과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거였죠. 우리 회사는 2021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외치며 디지털청까지 설립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재택근무를 하다가도 경비 정산을 위해 주 1, 2회는 출근해야 했고 모든 보고서에는 여전히 도장이 필요했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테스트 결과 보고서도 수기 작성에 도장 필수였죠. 죄송합니다만 회의록 결제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열리는 개발팀 회의. 회의가 끝나면 시작되는 건 회의록과의 전쟁이었어요. 노트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도 결국은 출력해서 참석자 전원의 도장을 받아야 했거든요. 10명이 참석한 회의라면 10개의 도장이 필요했죠. 어느 날은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재택근무 중이던 제가 급한 보고서 결제를 위해 회사에 왔는데 정작 도장을 찍어줄 부장님이 재택근무 중이셨던 거예요. 결국 부장님도 도장을 찍으러 회사로 나오셨죠.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즈음 우리 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클라우드 기반 협업 툴을 만드는 작업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디지털 협업 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종이 문서가 오갔어요. 화상회의로 진행하자는 제안은 대면 회의가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거절됐고 매주 수요일마다 전 직원이 출근해 회의실에 모여야 했죠. 명함 교환도 큰일이었어요. 고객사와 미팅을 할 때면 명함을 주고받는 순간부터 긴장이 시작됐죠. 양손으로 공손히 건네고 받은 명함을 자세히 살펴본 후 정중히 보관하는 과정까지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났죠. 그러면서도 받은 명함은 전부 수기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야 했어요. 유리코 씨, 이건 우리의 전통이에요. 도장 문화는 신뢰의 상징이라고요. 부장님의 이 말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IT 기업에서조차 이런 생각이라면 과연 일본의 디지털 전환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더 절망적이었던 건 연말 인사평가였어요. 1년 동안의 업무 성과를 모두 수기로 작성해야 했죠. A4 용지 3장에 빼곡히 써내려간 성과 기록. 하지만 정작 평가는 도장 개수로 결정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어요. 상사들에게 받은 도장이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 IT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됐어요. 모든 채용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호기심에 지원서를 넣었는데 놀랍게도 다음날 바로 화상 면접 제안이 왔답니다. 한국 기업과의 면접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면접관들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GitHub 저장소를 보면서 질문했고 실시간으로 코드를 공유하며 제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했죠. 도장은커녕 종이 한 장 없는 면접이었지만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답니다. 면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직서를 작성하기 위해 또다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아, 맞아요. 사직서에도 물론 도장이 필요했거든요.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10년 넘게 살았던 도쿄를 떠나온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가득했달까요. 마치 오래된 틀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출근 날,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입사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IT 스타트업이었는데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말문이 막혔죠. 도장은커녕 종이 한 장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유리코 씨, 이건 당신의 업무용 태블릿이에요. 모든 결제와 보고는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인사팀 직원이 건네준 태블릿을 받아들며 저는 몇 주 전까지 일했던 일본 회사가 떠올랐어요. 퇴직금 정산을 위해 도장을 10번도 넘게 찍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전자서명 한 번이면 끝나더군요. 제자리에는 듀얼 모니터와 최신형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개발자도 사유서를 써서 부서장 도장을 받아야 새 모니터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여기서는 필요한 장비를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팀 회의가 시작되자 모두가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펼쳤죠. 저는 습관적으로 수첩과 펜을 꺼냈다가 민망해졌어요. 팀원들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회의록에 의견을 자유롭게 추가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회의록 결제는 어떻게 받나요? 제 질문에 팀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제요? 아, 회의록은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따로 결제는 필요 없어요. 수정이나 의견이 있으면 바로 댓글로 달면 돼요. 가장 큰 문화 충격은 퇴근 시간이었어요. 오후 6시가 되자 사무실의 모든 컴퓨터가 자동으로 종료되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누구도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유리코 씨,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입사 일주일째 되던 날? 팀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 회식을 제안하기 위한 서막이었거든요. 하지만 팀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요즘 개발자들 사이에서 핫한 온라인 코딩 스터디가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퇴근하고 하는 거라 부담 없으실 거예요. 물론 선택은 자율합니다. 슬랙, 트렐로, 노션. 처음에는 이 모든 협업 툴들이 낯설었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편리함을 실감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이디어 회의였죠. 일본에서는 회의 전에 반드시 기획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받아야 했는데 여기서는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죠. 한 번은 팀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습관적으로 고개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했다가 사무실이 조용해진 적도 있었어요. 팀장님께서 웃으시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라고 말씀해 주셨죠. 한 달이 지날 무렵 저는 점차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도장 찍는 시간에 쫓기는 대신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할 수 있었고 퇴근 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래밍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제 코드가 실제 서비스에 반영되는 속도였어요. 일본에서는 한 달이 걸리던 승인 절차가 여기서는 하루면 충분했죠. 코드 리뷰, 테스트, 배포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거든요. 유리코 씨 코드 정말 좋네요. 다음 프로젝트의 리드 개발자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입사 3개월 만에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이었다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했을 테니까요. 매일 아침 출근길이 즐거웠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지, 어떤 도전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됐죠. 가끔 일본에 있는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문화를 이야기해주곤 하는데 그때마다 부러움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일본어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경험을 기록하는 정도였죠. 한국 IT 기업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신선한 충격들, 디지털화된 업무 환경에서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써내려갔어요. 오늘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긴급 화상 회의가 잡혔는데 저희 팀장님이 제주도 출장 중이셨거든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회의가 진행됐어요. 태블릿으로 접속해서 자료도 공유하고 의사결정도 실시간으로 이뤄졌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소소한 일상의 기록들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제 블로그가 일본의 젊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댓글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어느새 하루에도 수십 개의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퇴근 시간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진다고요? 도장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니 믿기지 않아요. 한국어를 몰라도 일할 수 있나요? 재택근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짜 업무용 태블릿을 지급받나요? 질문들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일본의 젊은 개발자들도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소개한 우리 회사의 페이퍼리스 오피스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업무가 디지털로 처리된다는 사실에 많은 일본 개발자들이 놀라워했죠. 어느 날은 제가 올린 글이 일본의 한 IT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제가 소개한 한국 스타트업의 채용 정보에 수백 명의 일본 개발자들이 관심을 보였죠. 2014년에는 고작 한 명이었던 한국 취업 비자 발급이 2024년에는 2,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건 제 회사의 리모트 워크 시스템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일본의 한 개발자는 우리는 재택근무 중에도 도장 찍으러 회사에 가야 하는데 한국은 정말 천국 같네요. 라는 댓글을 남겼죠.
그때 저는 6개월 전 제 모습이 떠올라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점점 더 많은 일본 청년들이 저에게 한국 취업에 대한 조언을 구해왔어요. 저는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경험들을 상세히 공유했죠. 한국어를 몰라도 영어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수평적인 조직 문화, 빠른 의사결정 과정 등을 설명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IT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거였죠. 나인플러스는 이미 2018년부터 전 직원 리모트 워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다른 스타트업들도 빠르게 이 변화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블로그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답니다. 일본의 한 IT 매거진에서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칼럼을 연재해달라는 거였어요. 제 글을 읽은 많은 일본 청년들이 용기를 내어 한국 기업에 지원했고,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었죠. 가끔 일본 미디어에서 한국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를 다룰 때면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시대의 변화였던 거죠. 블로그가 인기를 얻으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일본 IT 협회 이사이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인 사토 켄지의 블로그에 제가 등장한 거죠. 한국 IT 기업의 채용 공세에 현혹된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사사키 유리코라는 인물의 블로그가 문제다. 그녀는 일본의 전통을 무시하고 우리의 기술을 타국에 유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취업이 아닌 국가에 대한 배신이다. 사토 켄지의 글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일본의 주요 IT 커뮤니티에서 제 블로그 링크가 차단되기 시작했고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심지어 제 개인 정보까지 유출되어 일본에 계신 부모님께도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요. 유리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따로 있었죠. 선배, 죄송해요. 저 한국 취업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제 블로그를 보고 한국 취업을 준비하던 후배가 연락을 해왔어요. 사토 켄지의 영향력 때문에 일본 IT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될까봐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이름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토 켄지는 더욱 거세게 저를 공격했어요. TV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본의 도장 문화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자존심이라며 제 블로그의 내용을 왜곡해서 인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날 방송을 본 사람 중에는 사토 켄지의 딸도 있었나 봐요. 미남이라고 하는 24살 개발자였죠. 그녀는 몰래 제 블로그를 찾아왔고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유리코 선배님, 저는 사토 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도 한국 IT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며칠 동안 미나미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일본 IT 업계의 현실에 고민이 많았고 이미 2년 동안 몰래 한국어를 공부해왔다고 해요. 저는 그녀에게 우리 회사의 채용 정보를 전달해줬어요. 2달 후 미나미가 한국의 대형 IT 기업 면접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을 선택했죠. 이 소식을 들은 사토 켄지는 폭발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사키 유리코 때문이다. 그녀가 우리의 자녀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제는 내 딸마저. 그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사토 켄지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해 저를 압박했죠. 일본 IT 업계 주요 인사들에게 제가 위험인물이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제 블로그를 공격하는 조직적인 댓글 공격도 시작됐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열리는 IT 컨퍼런스에 일본 기업들이 참가를 취소하게 만들었죠. 그의 주장은 단순했어요. 한국의 디지털화는 것만 번지르르 한 것이며 우리의 젊은이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의 과한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많은 일본 언론들이 왜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떠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미나미의 용기 있는 선택은 다른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오히려 한국 취업에 대한 관심은 더 커져갔어요. 사토 씨, 당신의 딸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한 방송인의 질문에 사토 켄지는 분노로 떨며 스튜디오를 박차고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 더 극단적인 행동을 시작했죠. 일본 IT 기업들은 한국 취업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채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유출한 배신자들이다. 그의 제안은 실제로 일부 보수적인 기업들에서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이것은 일본 IT 업계를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는 결과를 가져왔죠.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 세대와 전통을 고수하려는 기성세대의 대립이 본격화된 거예요.
저는 매일 밤 고민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블로그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제 뒤에는 미나미처럼 변화를 갈망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으니까요. 한밤중에 걸려온 미나미의 전화를 잊을 수 없어요. 유리코 선배, 아버지가 절 가문의 수치라고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제 꿈을 위해 싸울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결심했어요. 사토 켄지의 방해가 아무리 거세져도 저는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이건 더 이상 제 개인의 도전이 아닌 변화를 갈망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무르익어갈 때쯤 일본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사토 켄지의 영향력 아래 많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전통 수호라는 명목으로 더욱 보수적으로 변해갔죠. 특히 제가 일하던 회사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어요. 후배가 보내온 메시지에 따르면 우리 전 회사는 이제 중요한 미팅은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해요.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들은 여전히 중요한 논의나 의사결정은 직접 만나서 해야 신뢰가 쌓인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화상회의는 이런 신뢰 구축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죠. 물론 모든 일본 기업이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화상회의와 디지털 협업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새로운 기술 도입에 보수적이었어요. 안정성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특히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반발이 시작됐어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왔죠. 도장 문화에 지친 이야기, 불필요한 대면 미팅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이야기, 해외 고객을 잃어가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한편 제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일본 기업들과 협업하는 프로젝트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사토 켄지가 그토록 배척하던 한국의 IT 기술이 필요해진 거예요. 하지만 협업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팀 단위의 대면 미팅을 고집했고 이는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크게 늦췄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미에게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해요. 사토 켄지는 딸의 한국행을 완강하게 반대했고 그녀가 한국의 IT 기업에 입사한다면 앞으로 아버지를 볼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강경한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었어요. 블로그 채팅방의 회원수는 매일 늘어났고 한국 IT 기업 취업을 문의하는 메일도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사토 켄지의 완고한 태도가 역설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었던 거죠.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는 그저 개인의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저는 두 개의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증인이 된 것 같았죠. 한쪽에서는 여전히 도장 소리가 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키보드 소리가 울리는 그 사이에서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한국에서의 시간도 깊어져 갔어요. 사토 켄지의 반발은 여전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죠. 일본의 젊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한국 IT 기업은 이제 하나의 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제 블로그에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쌓여갔어요. 도쿄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개발자가 처음으로 화상 면접을 본 이야기, 오사카의 프리랜서가 한국 기업의 재택근무 시스템에 감동받은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몇 년 전 제 모습 같았어요. 우리 회사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일본인 개발자를 위한 채용 전형이 새로 생겼고 저는 그들의 멘토가 되었죠. 면접장에서 만난 지원자들의 눈빛에서 저는 그때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미나미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사토 켄지는 여전히 분노했지만 미나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녀가 개발한 앱이 앱스토어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답니다. 가끔은 일본 매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한국 대 일본이라는 구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두 나라의 경쟁이 아닌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예전 직장 동료들과도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들 중 몇몇은 이제 화상회의와 전자결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도장은 남아있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우연히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던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두렵고 불안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던 그 순간, 지금도 가끔 제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마지막 도장 찍은 사직서를 꺼내보곤 해요. 그때의 선택이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변화는 누군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비록 그 한 걸음이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그 발걸음이 모여 새로운 길이 된다는 것도요.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겠지만 저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에 계신 부모님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태블릿 사용법을 알려드리느라 애를 먹었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주실 정도로 익숙해지셨죠. 아버지는 여전히 디지털 기기를 어려워하셨지만 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유리코, 너희 회사는 정말 도장이 하나도 없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태블릿으로 우리 사무실을 보여드렸죠. 종이 한 장 없는 책상들, 회의실에 걸린 대형 디스플레이, 자유롭게 일하는 개발자들의 모습까지. 어머니는 신기하다는 듯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매일 아침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 도장을 찍었던 그 순간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도장 없는 세상으로의 도전. 제 블로그의 부제였던 이 말은 이제 많은 이들의 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것을 보며 많은 것을 느낀답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들과의 작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일본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라요. 사직서의 마지막 도장을 찍으며 느꼈던 그 떨림이, 두려움이, 그리고 설렘이.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그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는 거요. 어제는 새로 입사한 일본인 개발자와 점심을 먹었어요. 그는 제 블로그를 보고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했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거요. 도장 소리 대신 키보드 소리가, 수직적인 지시 대신 수평적인 대화가 있는 그 길을 말이에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태블릿 하나만 들고 출근해요. 그리고 생각해요. 변화는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준 이곳에서 저 역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걸어가려고 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에 지쳐 한국행을 선택한 유리코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도장과 팩스 문화에 갇힌 일본의 현실과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현재가 선명하게 대비되는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이 아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혁신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와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이뤄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